안녕하세요. T&D 소프트의 연수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민간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런 전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그 클라우드로 정보 시스템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5년까지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그 많은 시스템들이 이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을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의 환경에 맞게 관리 체계를 다시 수립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게 클라우드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려면 우리가 클라우드의 특성이나 그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서 클라우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짚어보고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안 공동 책임,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의 차이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그리고 T&D 소프트 클라우드 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많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LGCNS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 우리가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크게 IaaS, PaaS, SaaS 이렇게 앞에 있는 PPT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물리적인 부분부터 어플리케이션 땅까지 모두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가 그 책임 권한을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안 공동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aa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물리적인 부분부터 하이퍼바이저라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영역까지 관리를 해주고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 네트워크나 뭐 게스트 OS나 이런 것들은 이용자가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IaaS 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뭐 IaaS의 영역을 포함하고 미드웨어까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를 해주고 그 외에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aS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을 해주면 그 위에 계정의 권한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이제 클라우드 이용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그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앞에 그림과 동일한데 보안도 동일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은 우리가 보안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별로 조금씩 차등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Iaa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영역의 어떤 부분부터 하이퍼바이저 가상머신 보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가 제공을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게스트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뭐 관리자 사용자 권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게 되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IaaS 포함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보안, 게스트 OS, 미들웨어, 뭐 보안 구성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보안 통제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 이용자 관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사용자 권한 관리 요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긴 하지만 보안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도 해당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이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할 때 관리 체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온프레미스 환경을 쭉 한번 보면 모든 자산이 회사나 기관의 소유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환경까지 다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IP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물리적인 전체 영역까지 보안을 책임을 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IDC나 혹은 회사 내부에 서버실을 구성한다면 보통 단일 혹은 해봐야 한두 개 정도의 IDC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키텍처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이제 물리적인 자산을 기준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가 된다면, 클라우드 환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논리적인 영역에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의 소프트웨어 환경, 그 다음에 IP보다는 도메인 기반의 환경, 사실 도메인 기반으로 환경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이유는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상 서버들이 이제 물론 고정 IP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동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이제 IP가 변경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각각의 리소스마다 도메인 형태의 어떤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보안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임대한 가상 영역에 대한 보안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의 단일 혹은 멀티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구성을 해보면 단일로 구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최소 2개, 3개, 많게는 10개가 넘도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산, 우리가 실제 그 가상환경을 보면 서버도 하나의 라인 정도죠. 사실 생성을 했더라도 우리가 생성했다라고 하는 한 라인 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없고, 접근 통제 정책을 구성해도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롤이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도 라인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가상 자산으로 식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책임 모델과 클라우드 특성을 고려를 해보면 이제 그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를 각각의 통제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실제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해서 뭔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영역 안에 클라우드의 특성을 포함을 시켜서 통제 영역을 만들고 각각의 통제 장치들을 클라우드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통제 영역의 정보보호 정책부터 업무 연속성 관리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건 이제 물리적인 보안이 좀 빠져 있는 상태죠. 클라우드에서는 물리적인 보안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부터 한번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유지하던 기업에서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기존의 정책에 클라우드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존의 정책에 클라우드 정책을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혹은 기존의 정책에 클라우드 정책을 다 넣을 수 없다면,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리가 특별한 서비스에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클라우드 보안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 지침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아스, 사스, 파스만 중에서 뭐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아스로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AWS를 사용한다면 RDS 같은 서비스가 파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아스도 사용하고 파스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때 솔루션 업체,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이외에 다른 걸 쓰고 싶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 마켓에서 사스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우리가 어떤 유형을 쓰고 있고 어떤 보안 요구성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는 각 산업군에 따라서 뭔가 세부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뭐 해외 이전이나,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해외 리전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이전이나 비식별화, 암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바꾸거나 이럴 때마다 환경이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정책 지침에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변경이 됐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이관을 하면서 뭐 기존의 정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밑에다 드러놨는데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이 뭐 데브옵스 환경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배포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책에 잘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우리 할 때 VM이나 DBMS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제 뭐 어떤 표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막 사용하고, 우리 회사의 뭐 가격,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정의해 놓고 어떤 모델을 어떤 서비스에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정책, 자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종류의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네이밍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리해서 지침이나 매뉴얼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정관리 정책도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IAM이라고 하는 뭐 계정을 할당하는 그런 우리가 클라우드 관리 콘솔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 IAM이라고 하는 계정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없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OS나 뭐 이런 영역들에 대한 계정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관리 콘솔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별도의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어떤 OS를 쓸 건지, 어떤 미드웨어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정의해서 매뉴얼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조직 구성입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요. 거의 유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형태였고, 실제 몇 군데 업체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클라우드를 시작을 할 때 전사에서 뭔가 시작을 한다면 뭐 보안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실제 사업부에서 특정 서비스만 클라우드로 넘기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안팀에서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특정 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길 때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조직에 포함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 특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담당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그런 인력으로 보안팀도 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초기 이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막 이관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실제 보안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보안 관리자가 포함된 별도의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각각의 논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반영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출발점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같이 구성되는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서비스를 어떻게 잘 서포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성하면 관리 체계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부자 보안입니다. 외부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계약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우리 관리 영역이냐, 보안 책임 모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보호 조치,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비승인 접속의 제한, 주기적 보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고 보고할 것인지, 뭐 비밀 유지 서약, 뭐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제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표준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표준 계약으로 하되 뭐 별도의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계약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형태가 아닌 이용 약관을 통해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만을 통해서 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 약관에 우리가 원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클라우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클라우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증이 이제 이아스 인증, 파스 인증, 사스 인증, 요즘에 이제 다스 인증까지 뭐 이렇게 인증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외부자, 우리가 뭐 계속 그 클라우드를 계속 쓸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업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접근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정보를 파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 나중에 출구 전략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인적 보안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직무를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관리 콘솔이라고 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를 받으면 거기에 어드민 계정이 있고 그 어드민 계정은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고 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정보 보안을 생각할 때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가용성보다는 기밀성이나 뭐 무결성을 조금 더 중요시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가용성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관리 콘솔에 모든 권한을 가진 루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이 잘못 사용이 되면 아주 순식간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삭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보 유출로 뭐 신뢰가 하락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뭐 굉장히 그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 쌓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뭐 반드시 중요 직무자로 지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리소스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분리나 이런 걸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개발도 데브옵스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배포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 직무분리를 통해서 뭔가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화되는 구간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을 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자가 어떤 퇴사나 혹은 뭐 조직이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기존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호화 방식보다는 암호 키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키를 막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사용자가 변경이 됐을 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산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생성되는 모든 가상 리소스는 자산이라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상 자산에 대한 관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 분류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별도의 뭔가 분류 기준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우리가 생성하는 자산도 있지만 우리가 생성하는 자산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를 할당 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뭐 가상 스토리지나 아니면 뭐 가상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일부만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만 빌려서 사용하는 것들도 우리의 가상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록으로 관리하고 누가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도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뭔가 자산이라도 뭐 지역, 모델, 그 다음에 구축 환경에 따라서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보면 실제 요거는 이제 AWS에 있는 것들 용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VPC, 그 안에 서브넷, 그 다음에 통제하는 시큐리티 그룹, 뭐 VM, EC2 이런 것들이 그 네이밍 룰, 태깅 규칙만 보면 얘가 어느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책을 수립하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제 초기에 뭐 몇 개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리소스가 1000개, 200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권한 관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서버 운영체제, DBMS,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에 대한 접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 관리 콘솔, 사스 파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콘솔이나 아니면 부여받은 권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권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외부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빌려서 쓰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역보다 통제가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클라우드 관리 콘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을 할 때 그 클라우드가 그 권한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WS에서는 IAM, 애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서버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 하나만 딱 제공을 해주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입하기 전부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스 같은 경우에는 OS라든지 우리가 DB를 우리가 파스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OS나 DB 패키지 자체에 대한 권한을 제공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생성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 형태로 RDS를 접근하는 거 이외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설정 이런 것들도 일부 제공하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외부 스토리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S3 같은 AWS에 있는 거 보면 이제 버킷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뭐 ACL 같은 걸 걸어서 접근을 통제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력들이 우리가 뭐 특히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뭐 요즘 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만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로그나 이런 형태를 다 저장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특히 사스 형태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거니까 법률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접근 통제 영역인데 접근 통제 영역은 이제 보안 솔루션 구축부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또 뭐 파이어월이나 IPS나 IDS, 와프 같은 것 다양한 솔루션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은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VM에다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서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호스트 기반의 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구축하는 형태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실제 뭐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려면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안 솔루션은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보안 솔루션이 이런 클라우드 확장성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가 네트워크 앞단에 이제 VM 형태로 구성을 했다. 근데 그것이 뭐 서버는 스케일링이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가 스케일링이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고려가 없다면 아키텍처를 이제 다시 비용을 새로 들여서 다시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림으로 도식을 그려본 것인데요. 첫 번째 건 이제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구성했을 때는 앞단에 하드웨어를 넣고 뭐 텐지, 이중화해서 관문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그런 구조죠. 뭐 방화벽도 그렇고 IPS도 그렇고 IDS도 그런 형태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렇게 네트워크의 특정 부분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보안 솔루션을 가상 VM에 쪼개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보다는 아무래도 VM에다가 구축하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브넷에 서버별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없었는데 요즘에는 솔루션 업체들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앞단에 뭐 보안존을 구성을 하고 모든 트래픽이 거기를 흘러가게 해서 그 보안존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에이전트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차단 부분입니다. 우리가 접근 통제 침입 차단도 사실 보안 솔루션의 하나이긴 한데, 제가 특별히 빼놓은 이유는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접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클라우드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AWS 같은 경우에는 뭐 시큐리티 그룹, MS는 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뭐 이런 형태로,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ACG,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침입 차단도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아키텍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에서 어떤 방식을 제공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다 제공한다, 혹은 하나만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을 썼을 때 우리가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뭐 본인들의 그 서비스에 포함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뭐 손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그런 리소스들은 또 클라우드라고 해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리밋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개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고 뭐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런 가상화 접근 통제 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차이점인데, 뭐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방식이면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해봐서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은 이제 어찌 보면 호스트 접근 통제 방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고 서버를 만들 때마다 가져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호스트 방화벽보다는 좀 더 확장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나 DB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대부분 접근 통제를 지원을 하고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계신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VM에다 DB를 올려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 에이전트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스 형태의 뭐 RDS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 통제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외에 사실 뭐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뭐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거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통제 솔루션을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접근 통제 솔루션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고, 접근 통제 솔루션이 지원을 안 한다면 그 서비스 자체에서 뭔가 IP 통제라든지 권한 관리라든지 로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 점검 부분인데요. 취약점 점검은 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죠. 어차피 OS도 있고 DB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영역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리 콘솔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취약점 진단해야 되는 영역이 추가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물리적인 취약점 점검은 사실 우리가 하지 않죠. 물리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관리체계 취약점 점검을 할 때 제외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규제기관에서 뭔가 요청을 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새로 추가된 그런 리소스들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점검했던 영역 중에서도 여기 보면 네트워크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취약점 점검을 한다면 컨피그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환경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보게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적고 통제를 뭐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컨피그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접근 통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키텍처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로 취약점 점검하는 환경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취약점 점검할 때나 혹은 모예킹 같은 거 할 때 혹은 훈련 같은 거 할 때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고 서비스에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공자 입장에서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뭐 훈련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뭔가 공유해주고 같이 그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격이 아닌 형태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영역을 보면 클라우드로 가면 뭐 IAM에 대한 권한 검토, 그래서 계정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권한에 대한 매트릭스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또 IAM 같은 경우도 패스워드 정책을 적절하게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지, 혹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면 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뭐 투팩터나 멀티팩터 인증을 적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뭐 별도로 할 수 있는 뭐 장비에 대한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 중에 접근 통제 정책들이 기존의 방화벽 정책하고 유사하긴 한데 약간은 적용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좀 충분히 알고 접근 통제 정책을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 방화벽 룰 검토하듯이 이런 시큐리티 그룹이나 이런 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권한, ACL, 뭐 암호화 여부,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는 장비가 아닌 아키텍처, 그 다음 외부하고 연동, 뭐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관리체계의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한번 AWS 기반으로 그려보면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침입 차단은 시큐리티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IPLS를 쓰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디도스 방어, 와프, 그 다음에 우리 망분리할 때 뭐 VDI나 뭐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서드파티 서버나 DB를 통해서 DB 접근 통제 솔루션을 통해서 접근 통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KMS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암호화 키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 로그라든지 이용자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제를 통해서 우리가 침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백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가용존에 뭐 이중화해서 백업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더 중요하다면 DR이나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한다면 회사에 적합한 그런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까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T&D소프트는 이런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클라우드 컨설팅은 이용자 관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점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 그래서 뭐 클라우드 인증을 받거나 이런 관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존의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점검하면 뭔가 이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 특화된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논리적으로 구성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키텍처 점검, 관리 콘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뭐 가상 네트워크, VM, 뭐 가상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전반에 관련된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모의 해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설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 지침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기존의 클라우드 컨설팅 방법론하고 유사하지만 클라우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클라우드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 체계도 점검하고 관리 콘솔 점검, 그 다음에 CC, CV, 뭐 소스코드 진단,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클라우드 인증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점검 기준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 그래서 또 클라우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AWS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뭐 NHN 클라우드 같은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관리 콘솔 네트워크 아키텍처, 인스턴스,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보안 가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보안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지침을 만드는 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고객사에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 체계를 좀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